안녕하세요. 어쨌든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제가 집에서라도 이렇게 PPT를 활용해서 수업을 좀 찍고 여러분들은 이거 교실에서 들으면서 어,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게 잘 수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12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약간 사진으로 스캔을 대신해서 제 교과서를 찍었는데 다행히 제가 교과서를 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낙서가 된 상태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 이대로 필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줄을 워낙에 많이 치는 편이라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더 압축해서 줄을 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보기 쉽게 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요 얘기까지. 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뭐야 브루스타 그거 쓸 때 가스 쓰고 나면은 차가워지는 현상 저번에 얘기했었죠. 걔가 왜 차가워지느냐, 안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가 나갈 때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뭐 주변에서 얘를 차갑게 만드는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니죠. 뭐 내가 여름에 브루스타를 쓰더라도 얘는 그 여름에 되게 더운데도 얘는 차가워지게 됩니다. 뭐 갑자기 내가 차가운 뭐 냉장고 속에서 이걸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더운 곳에서 써도 브루스타의 그 가스가 팽창되면은 차가워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뭐 주변에 열에 의해서 차가워진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이제 주변과 열교환 없이 이런 열 변화 또는 이런 부피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이제 단열 변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열 변화. 그때 이제 공기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공기가 이제 상승을 할 때 주변 기압이 낮아지게 되니까 팽창을 하는 단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기온이 낮아지게 되죠.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이제 팽창을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주변으로 팽창하는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써있죠. 공기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일부가 덩어리를 팽창시키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공기의 온도는 그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얘기가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가 현재 대륙권 내에서 살고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이제 성층권, 뭐 중간권, 열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열권 같은 데 보면은 온도가 겁나게 높죠. 저도 그 온도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막 거의 뭐 1000도 가까이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열권에 딱 가게 되면 우리가 타 죽느냐? 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 열권에 있는 온도는 그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인해서 생긴 그 측정한 온도지 진짜 우리가 느끼는 그 온도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륙권에 있을 때는 그 공기가 겁나게 많죠. 여기 중력 때문에 공기가 여기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공기가 만약에 온도가 한 40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느끼기에 40도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공기가 우리 몸에 타다다다다닥 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다 닿게 해주니까 충격을 주니까 우리가 아이고 더워 이렇게 느끼는 건데 여기에서는 1000도짜리 갖는 공기가 아주 희박하게 있어요. 그게 가끔씩 우리 몸을 탁탁 충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거 더운 건가? 뭐 사실 여기 가본 사람이 직접 뭐 아무 보호 장구 없이 저길 가본 사람이 없어서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예상을 해본다면 따끔따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 공기의 온도는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게 된다. 어쨌든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일부가 공기를 팽창되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와서 공기의 온도를 표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대륙권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과학을 자세히 할 사람이면 공기의 밀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더라도 우리가 뜨겁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구나. 그 정도? 뭐 이게랑 또 비슷한 현상이 목욕탕 가면 느낄 수 있죠. 목욕탕에 이제 한 38도 밖에 안 되는 건데 38도면 사실 뭐 여름에 38도까지 올라간 적은 없으려나? 어쨌든 뭐 차 안이 38도까지 올라간 적은 있겠죠? 이런데 보면은 굉장히 힘들지만 물속 38도보다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욕탕 가서 38도짜리 욕탕에 이렇게 들어가면
엄청 뜨거운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엄청 뜨겁느냐?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온도가 높다는 거 이제 느끼게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습식 사우나하고 건식 사우나도 있죠. 습식은 이제 약간 수증기로 이루어진 거고, 건식은 수증기 거의 없이 건조한 공기로 이루어진 건데, 어디가 더 밀도가 더 크느냐? 이제 습식이 더 밀도가 크고 건식이 밀도가 더 작죠. 그래서 건식은 막 심하면 80도 되는 그런 사우나도 있을 거예요. 습식은 뭐 높아봐야 한 50도 정도가 되겠죠. 습식에 80도짜리로 넣어버린다 라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익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건식일 때는 온도가 좀 높아도 된다. 왜냐? 밀도가 작으니까. 어쨌든 뭐 이게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같이 한번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또 알면 재밌죠. 이과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팽창시키는데 온도 에너지가 써가지고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단열적으로 하강하는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압이 더 강한 곳으로 더 센 곳으로 내려오니까 걔는 주변 기압에 의해서 압축이 일어나고요. 그 말은 이제 압축되면서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124페이지에 밑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 좀 지울게요. 124페이지 밑에 있는 내용. 자, 이렇게 단열적으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나타나는 부피 변화를 단열 팽창 그리고 단열 압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가면 단열 팽창일까요? 압축일까요? 보광이가 아마 대답하지 않았을까? 단열 팽창이죠. 단열 팽창. 기압이 낮으면서 부피가 커진다. 내려올 때는 단열 압축. 이렇게 올라갈 때 팽창, 내려올 때 압축이다. 이렇게. 그리고 공기 덩어리의 기온은 단열 팽창할 때 내려가고 단열 압축할 때 올라간다. 이 얘기 또 나온 거고요. 아까 본 얘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G2는 뭐다? 계산입니다. 계산. G1은 좀 정성적으로 봤다면 G2는 정량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에 또 계산이 나옵니다. 정량적인 얘기. 자, 일단 공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건조 공기, 그 다음에 포화 공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건조 공기랑 포화 공기. 이제 건조 공기는 포화되지 않은 공기를 얘기를 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얘기했죠.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지수함수적인 거 그려가지고 포화 수증기 앞 그래프 해서 이제 뭐 온도 수증기량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애는 과포화, 여기에 있는 애는 포화, 여기에 있는 불포화다 라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애들인 거죠. 포화되지 않은 애, 얘네들을 건조 공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애들, 이 선에 있는 애들부터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다 포화된 공기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여기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건조한 공기냐, 포화된 공기냐. 그때 먼저 건조 공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조 공기, 제가 여기 약간 조그맣게 이렇게 써놨죠. 포화되지 않은 공기, 요 얘기 먼저 써놓을 수 있으면 써 놓으시고요. 요 건조 공기는 어떻게 이 온도가 얼만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공기, 얘가 만약에 건조 공기야, 얘가 올라가요. 상승을 해요. 그럼 단열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만큼 올라가면 얼만큼의 온도가 떨어지느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특정 기준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1km를 기준으로 봅니다. 뭐 100m 또는 1km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1km로 나왔으니까 1km로 보죠. 1km만큼 단열 상승할 때마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기온이 낮아질 텐데 그 기온이 얼마냐? 아주 재밌게도 1km마다 약 10도씨씩 기온이 낮아집니다. 지상에 있는 공기를, 뭐 20도인 공기를 1km 올리면 10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재밌죠? 여기까지는 쉬울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1km 단열 하강하면 똑같이 10도 정도, 죄송해요.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놨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네. 10도씨에 있던 1km 상공의 10도씨만큼에 있던 이 건조 공기를 지상으로 슉 내린다면 얘는 지상에서는 20도씨의 공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단열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를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조한 공기는 어떠한 단열 감률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가, 그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이동을 하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좀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건조 공기는, 이거 타자 못 치나? 타자는 못 치나 보네요. 손으로 써야지. 자, 건조 공기는 이제 높이에 따라 온도가 얼만큼 바뀌는가 라는 게,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긴 말을 맨날 해야 돼? 요거를 이제 한 줄로 딱 압축한 게 건조 단열 감률이다 라는 거죠. 건조 단열 감률. 그래서 건조 단열 감률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1km당 10도씨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건조 단열 감률은 1km 분의 10도씨이다. 보통 여기에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하는데, 보통 이거 내려가는 걸 기준으로 잡을지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잡을지 책마다 다르고 과학적으로 다르고, 어차피 이게 뭐 부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다 알아듣죠. 1km마다 10도가 변화한다. 부호는 뭐 보통 이제 정석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쓰든 안 쓰든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건조 단열 감률은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몇 분이나 찍었지? 12분? 좀만 더 할까? 자, 여기까지가 건조 단열 감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건조한 공기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얼만큼 올라가면 또는 얼만큼 내려오면 온도가 얼만큼 변하겠는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건 뭐냐면,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가 냉각되어서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증기에 응결이 일어나서 이제 공중에서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구름이 생성될 겁니다. 이 이슬점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슬점은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였죠. 그래서 요 그래프, 포화 수증기 앞 그래프, 요거를 잘 보면 이런 그래프에서 보통의 공기는 여기에 있다고 쳤을 때, 보통 이제 얘의 현재 기온은 여기에 찍혀 있죠. 그리고 얘의 이슬점은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차가워지면 이 공기의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는 지점 딱 오면은 여기는 이제 포화가 돼가지고 이제 수증기의 응결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성된다라는 얘기고, 이제 이때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은 1km 상승할 때마다 다음 2도씨씩 낮아지는 이슬점 감률을 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좀 할까요? 이제 건조한 공기는 상승을 할 때 1km당 10도씨만큼 기온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여기 있는 공기의 기온이 현재 30도라고 해봐요. 그리고 얘 이슬점이 20도라고 해봐요. 20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하면 요 공기를 그대로 1km 올리면 기온이 20도가 되니까 포화가 돼가지고 수증기에 응결이 일어나겠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재밌게도 얘가 상승을 할 때 이슬점이 그대로 20도씨에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슬점도 변합니다.
이제 이걸 이슬점 감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슬점 감률은 1km당 2도씨예요. 2도씨. 그럼 이 공기가 1km 올라가면 기온은 20도가 됐는데 얘의 이슬점이 그 위치에서는 18도가 되는 거죠. 18도. 얘는 좀 더 온도가 내려가야 돼요. 좀 더 온도가 내려가기 위해서 상승이 일어나면 그때 이슬점도 조금 더 감소하겠죠. 하지만 결국엔 기온이 감소하는 폭이 더 크니까 결국에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슬점엔 닿을 거예요. 어쨌든 이슬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소하는 그 상승을 할 때, 단열 팽창이 일어날 때 이슬점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왜 감소하는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그때 이제 이슬점에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할 때 이슬점 온도 뭐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었느냐, 현재 수증기량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뭔 말이냐면 현재 수증기가 많으면 이 공기를 조금만 차갑게 해도 포화에 이를 거고, 현재 수증기량이 적으면 이 공기를 많이 냉각시켜야 응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현재 수증기량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단위 부피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있느냐, 몇 그램 들어있는가. 그럼 벌써 느낌 오지 않나요? 뭐 보강이는 끄덕끄덕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제가 보강이만 언급해서 그렇긴 한데 걔가 리액션이 좀 괜찮거든요. 아마 다른 애들도 많이 느낌이 왔을 거예요. 어쨌든 자, 뭔 말이냐, 글씨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단위 부피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어있는가가 현재 수증기량이죠. 근데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단열, 팽창을 했죠. 팽창. 그러면 요만큼의 공기 안에 수증기가 한 뭐 5g 정도 들어있다고 쳐봐요. 근데 얘는 원래 부피는 뭐 예를 들어 원래 부피가 1세제곱미터였다. 그리고 수증기가 5g 들어있었다. 근데 얘가 올라가면 똑같이 1세제곱미터겠습니까?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데? 아니겠죠? 좀 커지겠죠?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데.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똑같이 5g이겠죠. 근데 얘의 부피가 뭐 저도 이게 얼만큼 부피가 성장하는지는 알지 못해서 대충 그냥 2세제곱미터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가 된 거야? 단위 부피로 바꿔주면 1세제곱미터당 2.5g이 된 거죠. 현재 수증기량이 줄어든 거죠. 단열 팽창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점의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슬점 감률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공기가 상승을 할 때 이슬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간다. 왜냐? 현재 수증기량, 그 이슬점의 그 온도가 내려가게 만드는 이 현재 수증기량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좀 꼬였는데 다 알아들었죠? 현재 수증기량에 이슬점 온도가 비례를 하는데, 현재 수증기량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니까 이슬점 온도도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립방정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고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고도를, 높이를 상승 응결 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연립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밑에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 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상승 응결 고도. 좀 깨끗한 곳에다 낙서를 하고 싶은데, 연립방정식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기온이 T야. T인 공기가 있어. 어떤 공기가 있어요. 얘는 현재 기온이 T입니다. 그리고 얘의 이슬점 온도, 현재 이슬점 온도는 TD야. 현재 기온이 T고 이슬점 온도는 TD입니다.
그러면 t를 이제 td만큼 냉각을 시켜주면 현재 위치에서 응결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냉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단열 변화로 한번 이슬점까지 닿을 수 있게 높이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 공기를 쭉쭉쭉 올려요. 이 t는 어떻게 변할 거냐? 현재 건조한 공기니까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서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 뭐 1km 대신 1000m로 나왔으니까 저도 그냥 1000m로 쓸게요. 1000m당 10도씩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나는 특정 높이까지 올릴 거예요. 나는 이 h가 지금 궁금합니다. 얼만큼 올려야 이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질 것인가? 자, 그러면 이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는 높이를 이제 구해야겠죠? 그러려면 등호를 써주고 td는 1000m당 얼만큼씩 감소를 하느냐? 이슬점 감률 1km당 2도씨랬죠? 이렇게 얘도 똑같이 특정 높이까지 올린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h를 구하고 싶어요. 이제 h로 좀 묶어 보겠습니다. 벌써 또 자리가 부족하니까 여기를 지우고 오케이. 자, h만 놓고 보기 위해서 t는 td랑 같이 묶어줄 거예요. 얘를 여기로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td가 되겠죠? 천천히 할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부분을 요쪽으로 얘는 요쪽 오른쪽 그 항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원래 있었던 거고 마이너스 1000m분의 2도씨 h가 있었던 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 1000m분의 10도씨 곱하기 여기 안 썼으니까 여기서 쓰지 말자. 이렇게 h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그냥 계산해 줄까요? 요거 두 개 해결할 수 있죠? 분모가 지금 같으니까 1000m분의 8도씨 h가 된다. 나는 h가 궁금한 거야. 요거를 왼쪽 항으로 보내버릴게요. 얘를 뒤집어서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h는 8도씨 분의 1000m 곱하기 t-td가 된다.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 안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1000은 8로 나눠집니다. 재밌어요. 1000 나누기 8 8일은 8 나머지 20이죠. 8이 16 나머지 40이죠. 8호 40 나머지 0죠. 몫이 125겠죠. 그러면 125 단위는 도씨분의 미터 그리고 t-td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도씨 거슬리죠? 상관없어요. t, td 둘 다 도씨가 달려있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 얘가 20도고 얘가 16도라고 해보면 요 오른쪽 항이 4도씨가 되면서 도씨가 사라지고 결국에 4 곱하기 125m만 남아가지고 이거는 600 맞네. 500 500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 식 이해가 됐나요? 어떤 공기가 있어, 건조 공기가. 근데 내가 걔의 기온이랑 이슬점 온도를 알아요. 그럼 나는 뭘 더 알 수 있냐면 얘를 얼만큼 올리면 응결이 일어나겠는가, 몇 미터만큼 올리면 응결이 일어나겠는가, 얘가 상승해서 응결하는 고도가 얼마겠는가. 상승
응결 고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하나 이제 아주 간단 뭐야 아니야 괜찮아,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보는 거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 깨끗해졌어요. 뭐야? 예를 들어, 자, 기온이 30도 이내랑 이때의 온도가, 이슬점 온도가 22도다. 요 공기를, 이 공기의 상승 응결 고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t-td가 30 빼기 22니까 8이 되는 거죠. 8. 그 다음에 여기에 쓱 집어넣으세요. 125 곱하기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m가 되는 거죠. 끝. 이 공기는 1km만큼 올리면 응결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게 이게 이슬점 갑률이랑 건조 단열 갑률은 뭐 때와 장소에 이게 뭐 달라지는 값이 아니라서 결국에 기온과 이슬점 온도 차이가 8도씨면 어떤 공기든 간에 1000m만큼 올려야 응결이 나요. 그래서 30이랑 22가 아니라 뭐 24, 16이네. 기온이 24고 이슬점 온도가 16인 애도 똑같이 1000m만큼 올려야 응결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 수분 단열 갑률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G2 내용은 여기서 끝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언제까지 그 격리를 하냐면 8월 31일 12시까지 격리를 한대요. 그래서 8월 31일 그럼 12시가 낮 12시거든요. 낮 12시에 제가 뭐 학교를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뭐 학교를 가더라도 관련 처리할 게 많아서 여러분들 얼굴을 뭐 좀 제대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8월 31일까지 제가 격리를 한다는 거, 낮 12시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원서 처리인데 다른 반들은 상담 다들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방학 때 한 학생은 그래도 걱정이 덜 하겠지만 방학 때 상담을 못 해가지고 지금 대학교 원서 쓰는 거에 대해서 감이 없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느낌은 어느 정도 아니까 그냥 연락으로라도 저 이렇게 대학교 원서 넣을 생각인데 좀 봐달라 라고 하면 최대한 여기서 집에서 볼 수 있는 정도는 봐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면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요.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 살짝 빠듯하긴 할 것 같긴 해요. 상담이 제가 수업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서 1, 2학년 다 들어가다 보니 상담할 시간이 빠듯하긴 한데 최대한 복귀해서 많이 진행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